20년 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연구 발표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 들었던 발표와 오늘 120주년 논문집에 수록이 된 논문들 그리고 오늘의 발표들을 듣고 생각을 해볼 때 20년의 차이가 이와 같은 학문의 발전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연구자 네 분은 성혜영 선생님, 임형진 선생님, 박맹수 선생님, 성주연 선생님은 평생 동안 이 동학에 연구하신 분부터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새롭게 동학에 관심을 갖고 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동학이 추구를 했던 동학 농민혁명이 추구를 했던 화해, 평화,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동참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를 진행을 시켜오신 것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의 토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발제자와 그리고 토론자, 약정 토론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제 얘기를 좀 절제를 해가면서 오늘의 이 발표를 토론을 진행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성혜영 선생님은 이 비교 종교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종교학의 입장에서 동학의 창도가 가지고 있는 종교사적 의미라고 하는 걸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종교학의 문외한입니다만은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종교학이 종교사 중심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종교학 경우에도 종교사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한국 종교로서의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파헤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학 창도의 종교사적 의미를 발표를 해주신 성혜영 선생님, 여기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동학의 개벽 사상과 통일 이념 임형진 선생님이십니다. 임 선생님 경우에도 이제 이 통일 이념 어찌 보자면 정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동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 자체 그리고 모든 사상이 하나의 종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통일 이념은 충분히 추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맹수 선생님의 저포조직과 같은 논문의 발표는 여태까지 그 정체가 불확실하게 밝혀졌던 저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이 연구 성과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연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학계에서 논의를 했던 여러 이 동학 농민 혁명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의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종합을 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더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네 발표를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뭐 좀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셨습니다. 있게 돼 가지고 우선 그 순서를 두 번째 동학의 개벽 사상과 통일 이념을 먼저 듣고 거기에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를 발표해 주신 성주연 선생님의 그 토론을 또 듣도록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형진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김준혁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에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 조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일이 있어서 먼저 토론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 오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가 그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해외로 약탈된 문화재가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15만 6천 점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개인이 소장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50만 점에 이른다라고 정부가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를 환수하려고 이제 정부가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민간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민간 문화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연대해서 새로운 그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는 단체를 창립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지금 일을 해와가지고 제가 오늘 사회도 보고 그 단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좀 가서 준비를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좀 토론을 일찍 하게 됐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임영진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그 토론을 맡게 된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영광입니다. 임영진 교수님께서 그 평생 그 동학에 대한 공부를 해오셨고 특히나 또 이 청당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그 통일 이념을 좀 제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저도 관련된 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뭐 그 이론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선 후기 정치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학에 대한 뭐 큰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통일 이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이 논문과 또 이제 토론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책을 좀 보게 되니까 수훈 선생님께서의 어떤 그 통일 이념 뭐 이것에 대한 이제 출발 자체가 후천 개벽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천 개벽사상이 저는 그 이전까지 막연하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그 피지배자가 결국은 지배자에 대한 새로운 승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후천 개벽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사실 수훈 선생님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지배자 피지배자 혹은 피지배자 지배자의 관계가 모두가 다 그 하나가 되는 관계 어떤 것이 특정하게 더 우위를 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들 그래서 하늘님의 그 도화 아래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훈의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통일 이념으로 확대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학의 어떤 통일 이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발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동학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 동학 사상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하하는 것들이 동학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학의 가치를 이렇게 더욱더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제가 오늘 임영진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한 이제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300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학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청우당이 현재 남쪽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물론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식 당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민족,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미영 위원장이 당서열 200입니다. 당서열 2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주석단의 참가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북한에서 청우당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동당 중심의 국가 체제하에서 청우당의 역할과 주장이 과연 그 통일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북쪽에서 천도교를 대하는 태도는 남쪽하고 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천도교 학교를 이제 다녔었고 그와 관련해서 천도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천도교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청수 의식을 먼저 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유명한 일화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무당이 과연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발표장에 와서 이명진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발표하는 내용이 청우당의 어떤 역할과 통일 이념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필자가 주장하는 동학의 통일 이념이 수훈과 해월 당시에 동학 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동학의 통일 이념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수훈과 해월의 어떤 그 통일 이념이 오늘 이 한반도 민족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19세기에 내놨던 통일 이념이 통일의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오늘 21세기 이 엄청나게 변화된 사회에서 통일을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 실행 논리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학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서구화된 그 서양 종교의 그 논리와 또 서양 종교의 힘들 속에서 우리 그 동학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동학의 어떤 사상을 좀 더 널리 포독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방안 같은 게 있는지 사실 이 세 번째는 바람의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노동당의 우당의 형태로 존속은 한다 하더라도 과연 청무당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그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 이념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한반도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무당 내지는 천도교 개혁 사상이 제시하는 통일 이념이 실천적 이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일 이념이 대중화가 되어야지 의미를 갖는데 대중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준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 김준혁 교수님은 역사학을 전공했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합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저도 정치학에서 또 정치 사상을 제가 주전공을 합니다만은 정치사 부분을 또 제가 그 부전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이런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뭐 하나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 북한에 있는 청당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이 분단 해소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조광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에 있는 청우당은 그 노동당, 북한 집권당인 노동당의 우당이라고 그러죠. 거긴 뭐 야당이라든가 여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친구 정당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북한도 명백히 그 다당제 사회 국가이고, 그러니까 뭐 집권당인 노동당이 있고 또 야당, 우리로 따지면 야당 역할을 하는 천도교 청우당과 사회민주당이라는 두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하여간 세 개의 정당에 의해서 유지되는 형식상 우당하는 그런 다당제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우당은 조금 특별한 정당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 정당이고 또 민족 종교를 바탕으로 한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북한을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하다고 느낍니다. 북한은 특히 뭐 북한에는 뭐 아시다시피 분단되기 이전에 이 천도교인들이 엄청 많았다. 뭐 심지어 뭐 그 한 20% 정도만 남쪽이고 북쪽이 거의 뭐 80%나 되는 사람들이 천도교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에는 천도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물론 북한에 발표하는 종교연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천도교인이 가장 많은 숫자로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그 일요일날 시일식이라고 천도교에서는 하는데 시일식 하는 행사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삶 속에서 그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 천도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종교적 그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 같은 것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상대적인 거죠. 가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간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천도교의 위치는 청우당의 위치는 천도교 청우당의 위치는 위원장인 유미영 위원장이 뭐 아까 김준혁 교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공식 서열 21입니다. 21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서열로 다 따져서 뭐 그 군부들 다 빼고 나면은 민간인으로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죠. 그건 뭐 김일성과 천도교 또는 동학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보아집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관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북한에서의 천도교 청우당의 역할은 민족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남북의 이런 민족 관련 문제가 언급되고 그럴 때는 청우당이 꼭 나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민족 행사, 이를테면은 동학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개천절 행사라든가 또는 뭐 역사 문제 같은 문제를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꼭 청우당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물론 사실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식을 이제 같이 하려고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공동 행사는 뭐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하는 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남북 간의 공통의 끈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하튼 북한에 있는 청우당의 역할은 이 소위 남북한의 그나마 지금 다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같은 점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고 또 같은 거를 발견해서 그것을 강조해 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게 한민족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지 다른 것만 자꾸 강조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의 청우당이 지키고 있는 민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선양도 좀 해, 칭찬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조금 더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는 뭐 가치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같은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식 표현이라면 이른바 구동존이적 통일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일단 멀리하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청우당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민족 문제, 그들이 제시하는 많은 민족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확대하고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통일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마침 북한에 있는 천도교 청우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쪽에서도 어떻게든지 북한 청우당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 교류를 하면은 뭐 정치적 통일까지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는 문화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또는 역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유할 부분들을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우당의 역할은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동학의 이념이 우리들 그 현 생활에서 어느 정도 통일 이념화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말 구체화될 수 있느냐?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천도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종교가 바로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도교인들에게 천도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합니다. 천도교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훈 최재우가 만들어낸 그것을 계승한 지금 천도교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또는 뭐 개벽된 세상을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한다면은 삶의 작은 실천 속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천의 모습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통일 문제도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막연한 답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세 번째, 오늘 그럼 어떻게 이 천도교가 이렇게 왜소해졌느냐? 사실 뭐 왜소해진 이유를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죠. 3.1운동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1,800만 명 중에 천도교인이 300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일제가 3.1운동을 주도한 그 종단을 내버려둘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민족운동을 주도한 그런 천도교단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탄압하고 이간하고 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서서히 이제 왜소해지고 또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또 이제 이 민족 종교는 미신이다라고 밀어붙여갖고 마치 이제 미신화시키는 바람에 이제 천도교는 점점 왜소해집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그 교룡님들이 두 분이나
월북을 하시는 바람에 또 이제 이게 이 반공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또 공격의 빌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축소되고 왜소해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별로 안 찾는 그런 종교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역할이 참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운동은 바로 천도교가 할 수 있다. 지금 뭐 북한에 있는 청당도 그렇고 남북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창구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천도교가 북한의 이 청당이라는 통일 이 교류 창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도교는 통일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통일운동의 전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종단보다도 또는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확실한 그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운동의 역할을 함으로써 천도교의 그 대중화 또 그러면서 이 통일 이념을 점점 전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혁명의 계승 그리고 또 3.1운동과 이런 그 민족운동의 계승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앞으로의 과제,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운동에 있어서는 천도교가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통일 이념보다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토론을 맡아주신 김준혁 선생님에게 한 번 더 보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대답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좀 의견이 다르거나 보완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좀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낙관론적인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현실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 청무당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통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양쪽의 조정 혹은 이해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남북 간의 관계에서 통일의 어떤 물꼬를 트는데 천도교를 중심으로 역할을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이제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뭐 물론 이제 저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 뭐 질문은 따로 이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보완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송주연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를 발표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송창섭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송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학계에서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매우 연조가 깊은 연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주제를 계속 우리가 논해야 되는 까닭은 아마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근대는 어떠한 근대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 선생님 시간 관계로 두 번째로 배정을 해드렸는데 그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통신대 근무하는 송창수입니다. 성준 선생님 토론을 맡게 됐다고 이제 전달을 받으면서 사실 이전까지 선생님 글은 한두 편밖에 못 읽어봤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도움되는 글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관련된 논문이 수십 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관한 논문 한두 편 쓴 것에 지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러한 행사 학술 회의에는 좀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 연구 성과를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기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대각선을 이렇게 각을 좀 세워야 저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좀 잘 드러날 것 같아서
좀 그런 각을 세우는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라고 했는데, 이 목차상에서는 도대체 근대가 무엇이고 근대사적 의미를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짐작을 해보니까 좀 근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건으로서 상당히 이제 좀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글을 읽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이 근대나 근대성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연구 성과를 보면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연구가 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전쟁은 이를테면 이전에 정창열 선생님도 농민전쟁은 반봉건주의, 반자본주의, 반식민지 근대화 이런 표현을 쓰셨고, 조경달 선생님은 반자본주의, 반식민주의를 지향하는 동시에 반근대화를 대표한 변혁운동이다. 배양석 선생님은 이제 근대주의적 또 서구중심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점을 알고 싶고, 또 이제 19세기를 상당히 이제 근대적인 중세 해체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고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성과에서는 19세기를 오히려 비근대적인 측면, 이를테면 부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도 이건 탕가놀이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조선왕조 재정 시스템의 성격으로 본다든가, 또는 이제 농민 전쟁의 이념에 있어서도 조선 사회가 표방하는 민본 이념이 이제 아래로 확산된다든가, 또는 이제 이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시기라든가, 좀 19세기를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장으로 창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최재우의 인물 사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동학 사상의 특성을 혁세 사상, 평등, 대동, 민족 주체 사상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근대적인 사상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어떤 종교 사상이든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야기로 하늘 아래 새로운 사상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에서 본다면 종교 사상 또한 시대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최재우가 만들어 나갔던 이 동사상은 어디서 그 근원이 왔을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동화사상도 유학이나 서학 또는 당시 농촌의 공동체적 운영 원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용되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학을 너무 새로운 사상 측면을 규정하고 강조하는 것은 동학에 대한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서학의 경우 정말 동학이 최재우가 제압의 대상으로만 삼았을까? 저는 대결의식과 더불어서 교리를 수용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학이 들어온 지가 제대로 활동한 지가 그 당시 한 200년은 적어도 1수십 년은 됐는데, 그동안 조선 사회의 최고 엘리트부터 서민층까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 나갔던 공동체 사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저는 그것을 최재우 역시 많이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의 경우도 민본 사상을 활용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그 유무상자의 경우도 유학의 손상이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상들을 그 당시 최재우가 그 시기 사회의 이른바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 사상 그런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사상 체계를 만들었다.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모방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창도는 동학의 입장에서는 시작이지만 농민혁명, 어떤 당시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시작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학창도 외에는 마찬가지로 시대상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창도하는 쪽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담한 쪽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정말 이 교리가 새로운 사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새로움 때문에 참가했다.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바랬고, 어떤 점에서는 당시 유교든 서학이든 이런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이 사상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모여들 수 있다 생각하고, 이를테면 변혁적 지식인들은 이 동학을 통한 사회적 인계망을 확대하고 조직화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종교 자체의 안주를 위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 참여하는 층들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전개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개설서적인 서술이어 가지고 근대사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그 사례가 잘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직강서 통치에 대해서 가장 의미를 뒀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도 저는 당시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1860년대 밀란에서도 이런 그 체계를 활용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밀란 단계에서는 고을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정된 데 비해서 이 시기에서는 그 구성과 역할이 고을 단위를 넘어갔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발전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을을 넘어선 단계에서의 어떤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강서 운영 과정에서의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사실 우리 농촌 사회가 이분화 되었고, 그것이 이후에 외세 침략에 대한 어떤 역량 결집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마이너스로 작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직강서에 관해서는 직강서보다 도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대사적인 의미를 찾는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비중을 둘 수 있을까, 이것도 혹시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경문에 대해서 중요한 경문을 분석하셨는데, 역시 이제 보고강면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에서, 이건 물론 이제 본래 그 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죠. 근데 특히 이제 밀란 단계에서 이 보고강면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이 농민전쟁을 끌고 나가는 세력이 있어서, 특히 전봉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이 보고강면을 핵심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전 단계에서는 좀 청원 단계라고 할까, 이런 데에 비해서 이 시기에는 정치 의식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사적 의미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발표자께서 고부기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를테면 이 동학 슬로건의 의식화에서 고부기포로 연결시키거나 동학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 무렵에 있었다는 것을 고부기포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실증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부각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또는 어쩌면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이 사건의 근대사적 의미를 축소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지 않은 정말 초보자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좀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드는 느낌은, 대체로 이제 19세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이 농민혁명에 대해서 보는 이 시각이 이제 근대성을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비판을 가끔 하죠. 어떤 구조적으로 그 점을 이 근대적인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대와 유사한가 하는 점을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최재우의 입장이든 아니면 농민혁명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당시 사회에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편화된 가치, 최고의 이 뛰어난 가치를 서학이든 그 유교든 또는 공동체적 운영 원리든 이런 데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대 사회에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개항이 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대 사회에 편입된 그 단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최고적 가치를 찾아내고 그걸 구성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 저는 그 자체가 근대사적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자께 좀 신뢰가 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 후보님께서는 큰 질문 3개를 해주시면서 아울러 이 오늘날 이 동학의 근대성, 동학 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이 동학의 근대사적인 의미, 연구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동학 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요청을 하신 거에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았습니다. 예, 제 토를 이제 송참석 선생님이 토론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았습니다. 발표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이 논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면서 과연 동학농민혁명, 동학의 근대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일반 민중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큰 근대사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초점을 좀 맞춰서 써봐야 되겠다고 사실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좀 전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논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송 선생님께서 지적해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다 보면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송 선생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토론문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다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걸 갖다 좀 더 제가 좀 더 반영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고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근대사적 의미에서 근대 시기에 발발한 사건으로서 의미보다는 근대를 이끌어간다는 사건으로서 의미를 더 좀 갖고 가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근대 사회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동학과 동학혁명이 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주목받는 사건이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대를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를 갖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송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이제 정찬현 선생님이라든가 오늘 오후에 발표하실 조경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발표할 배양서 선생 같은 경우도 근대사적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까, 반시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통해서 나가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학과 동학민주혁명이 가장 큰 역할을 기여하지 않았었겠는가. 사실 이제 근대화 과정 보게 되면은 뭐그 개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 형성되어 간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동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중심 사이에서 일반 민중 중심의 사이로 그런 것들이 동학과 동학 조직이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정치 의식을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인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부제 타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 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동학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새로운 사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상 갖다가 얼만큼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쓴 체제가 가지고 있는 동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학이라든가 동학이라든가 또는 불교 여러 가지 사상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나가지 않았었겠나 하는 것이 저는 좀 새로운 사상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이해를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서학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번역의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동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수용했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서가 사실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직광서와 도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가 사실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직광서가 별도로 존재했었느냐, 아니면은 도서와 직광서가 같이 존재했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직광서든 동학이든 그 도서든 간에 동학 조직이 기본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접주급이라든가 또는 지도자들 보게 되면은 동학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공주는 이제 그 공초라든가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당시 참여했던 접수들도 동학 사상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해 폭이 넓지 않았었겠는가.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직강소가 동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또 구조가 아니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직강소 이해라는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일반 민중이라든가 동학 또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직강소가 해나갔던 표정개혁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문에 관해서는 저도 이 송찬석 선생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당시 이제 일반 민중이라든가 또는 통합교인들도 정치 의식을 갖다가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참여해 나갔었는가는 핵심적인 실천 사례가 동학민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고보기포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동학교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동학교인들의 이제 박해는 당시 일반 민중도 많이 탐막을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동학교인들이 좀 더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었겠는가. 우리가 이제 유학 전통사회에 서학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탄압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동학도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박해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전적은 아니지만은 고부기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동학교도들이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도 이런 고부기포에서 동학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좀 더 심하지 않았었겠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동학농민혁명 근대적 사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평가를 이제 내리고 있지만은 저는 이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적 사회가 새로운 동학적 사회로 전환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이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정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분제 해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사상적인 다양성, 이런 걸 갖다가 수용할 수가 있는 것도 동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인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뭐 답변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이 제약이 된 걸 의식하셔가지고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송 선생님 뭐 또 더 지적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딱 하나만 좀 해주시죠. 아니 뭐 혹시 다 진행하고 나서 예. 시간이 남으면 그럴까요? 예. 지금 이 예정된 시간으로는 35분이 남았습니다. 35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평균적으로 해도 한 주제에 17분 정도밖에 못 할 건데, 가능하면 10분 내외로 토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첫 번째로 발표된 주제입니다. 동학 창도의 종교사적 의미입니다. 동학이 그 종교로서 창도가 된 거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그 당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이 특성이 있는가를 밝혀주신 논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의 중심 찾기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동학은 바로 이 중심 찾기의 그 과정에서 나온 사상적 노작으로 규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문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문화입니다. 시간을 조금 의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대 사회를 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든 부정적 역할을 하든 어떤 큰 계기가 된 게 동학입니다. 그 사상과 철학에 대한 연구도 그 앞서가지고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어떤 운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기초하고 있는 그 수은 최저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서 그 의미를 갖다가 명확하게 찾았다는 점에서 저는 송 교수님 논문이 상당히 그 어떤 중요한 그 논쟁점을 이렇게 제시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275쪽에 제 토론문이 있기 때문에 읽자면 아마 10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그 간단하게 그 요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2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 교수님이 그 논의하고 있는 뭐 논문 전체에 대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큰 의의는 없지만 그 토론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지적해봤습니다. 첫째는 그 접근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의 합일 뭐 이런 의미로서 신비주의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러한 신비주의로 동학을 논의하는 데는 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276쪽의 제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 서구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신비주의에 과연 동학과 같은 어떤 현실 참여적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완성 이런 것에 토대에서 어떤 윤리나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서구 종교의 신비주의적 어떤 서구 종교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종교학적 용어로 동학을 다 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양적 전통의 맥락에서 동학을 바라볼 때 그 의미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수은의 종교적 체험 분석을 송 교수님께서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서구적인 상제 또는 천주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과 신의 대화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오심즉 여심, 그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론적인 그러한 체험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증적으로 이렇게 전개돼 나왔다는 것이 이제 송 교수님 논의의 그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어떤 절대자를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존재와의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하나의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중요한 의미지만, 그 결과 어떤 거를 갖다가 어떤 점이 명확해졌느냐 하는 그것이 어떤 종교 체험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 송 교수님도 물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그 결과 수은 선생이 체험한 그 핵심은 하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절대 존재라고 하는 것, 영원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불가사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작동하고 있는 인간 마음, 수은 선생 자기 자신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현실 속에서 이런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달았다는 점, 그게 이제 아마 오심즉 여심, 즉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이다 하는 이런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마 동학이 갖는 상당히 그 어떤 종교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핵심적 논의를 그 송 교수님은 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지만, 그런 분석이 갖는 이점과 동시에 또 그 핵심을 갖다가 좀 흐리게 하는 그런 면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윤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송 교수님이 그 윤리 문제를 이끌어내는 데 대해 가지고 수학 비판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의의 초점은 뭔가 하면은 그 277쪽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천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죽어가지고 천당에 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갖다가 비판을 갖다가 하죠. 이와 같은 이러한 맥락과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잘 알다시피 그 앞에 그 중국 그 선생님께서 그 잘 얘기했더라, 잘 그렇게 그 지적해주고 있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그 천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포로 전쟁을 하는 이 서양 세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송 교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 동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이것을 신비주의적인 보편성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논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비주의적인 보편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문주의적인 어떤 보편성, 즉 인문주의적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얘기하듯이 공자의 어떤 인이나 뭐 예수의 사랑이나 부처의 자비나 뭐 이런 보편윤리나, 그다음에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황금률이나, 이거 뭐 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비주의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뭐 시간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시기를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이 역설적인 중심 찾기인데, 그래서 제가 읽기로는 어떻게 본다면 뭐 동학이 어떤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동학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학에 대해 가지고 안티테제가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유학에 대해 가지고 공자에 대한 안티테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둘 다 중국이나 서구나 전부 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학이 다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은 선생은 그게 아니다, 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도의 어떤 보편성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우리 도는 무이유하다, 뭐 무국대도다, 그 다음에 이치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지고 이 중심을 마치 서구나 유학에 대해 가지고 대항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중심을 갖다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하늘이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아니면 종교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어떤 큰 자각,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경주 가정이가 바로 중심이다, 용담이 중심이다,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중심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어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중화의식이나 어떤 서구의식이나 이러한 어떤 인간이 자기 이외, 자기 마음, 자기 현실 이외에서 바깥에서 어떤 초월적 존재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방을 시킴으로 해서 어떤 자유나 평등이나 아니면 새로운 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서구 종교학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개념을 동양의 종교, 근본적으로 동양의 종교인 천도교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건 시천주에서 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이 신비주의적 보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황금률 내지는 보편윤리 뭐 등등으로 보는 거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중심 찾기를 이제 주변 의식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게 중심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겠는가라는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아주 미안합니다만은 간략하게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가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예, 5분으로 7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보다 짧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7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 번째, 네 번째 물음을 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 중심 찾기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오문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이 어디 따로 있다, 그리고 어디는 주변이 어떤 중심이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말씀처럼 모든 곳, 특히나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중심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은 찾되 오히려 중심과 주변의 논리를 깨는 역설적 중심 찾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역설적 중심 찾기의 결과로서 이제 세 번째 문제. 결국은 역설적 중심을 찾으면 서구도 그다음에 동양도 같이 동일한 보편적인 천도를 가지는데 그럼 이 천도를 가진 쪽에서 왜 또 다른 가진 쪽을 침탈하는가에 대한 이제 대응 논리로서 그 사람들이 천도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육체적인 혹은 문화나 문명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의 발로로 남들을 침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도를 공이 가지고 있는 천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유교나 불교 역시도 동일한 천도 내지는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올바른 얘기를 지금 이곳 현실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근데 이제 여종 2명을 면천시키는 행위가 아주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실천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곳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오문환 선생님 지적하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 이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서구의 신비주의 개념이 동학이라는 종교성을 포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종교학자로서 드는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신비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서구에서 종교학이 시작된 이후로 그 동서양의 종교의 보편성, 차이와 동일성을 찾는 어떤 도구로서 인간이 궁극적 실제를 체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한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 사상적 흐름들을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엮어냅니다. 그 안에 보면 각 종교 전통마다 신비주의가 주류인 종교가 있고 주류가 아닌 종교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과 인간이 합일돼서 인간 영혼이 신성을 그러니까 몸을 가진 상태에서 알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동양 종교에서는 어쨌든 도든 천이든 혹은 공이든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런 궁극적 원리를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득할 수 있다는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니까 만약 이런 관점에서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동학도 그런 관점에서 적용이 될 수,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신비주의 관점으로 동학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동학이라는 이 사상 자체가 애초에 이제 종교 사상, 특히 수군의 종교 체험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라는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특징적 모습들을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짚어내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천사문답과 같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실제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결과로서 어떤 함의를 지닌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동학이 그 종교 체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단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가 소위 이제 동학 혹은 서학, 혹은 동양 종교, 서양 종교라고 말되어지는 혹은 이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신비주의적 전통과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한쪽이 이제 조금 더 발달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수은의 경우에서는 이 양쪽의 측면들이 체험의 관점에서 대단히 절묘하게 이제 얽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말씀처럼 상제라는 존재가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된다라는 것은 유교나 불교에서는 아주 현저하게 약하다고 보면 동학에서는 그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을 뿐더러 서양 종교에서는 그 신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측면이 강조가 되지만 동시에 신과 인간의 동일성 자체에 대한 주장이 아주 약해졌다고 하면 그 말씀처럼 천사문답의 결과로서 수훈이 오심즉 여심 즉 천주 자체가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모셔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주와 내가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이 깨달음이나 자각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전부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동학이라는 거가 이 종교 체험의 관점, 특히 이제 신비주의 비교하는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독특한 종교 전통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거나 알리는 것도 이제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지났나요? 예. 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이 토론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는 박명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동학의 서포 조직과